어느 시점에는 삼성 내부적인 설계 비즈니스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때가 저는 아마 주가가 재평가되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파운드리랑 LSI 합쳐서 분기에 1조 영업이익이 곧 나올 거다. 근데 그러면 내국인들도 시각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 디램의 이거는 뭐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이 가격이나 이 여러 가지가 좌우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뭐죠? PER 12배까지 못 받고 TSMC는 뭐 26배까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뭐죠? 이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적으로 물건이 나가니까 이게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이 계획과 진행 상황 이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희는 뭐 삼성 파운드리랑 LSI를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 파운드리 고객의 50%는 삼성 LSI입니다. 저 이미지 센서랑 AP 같은 제품을 파운드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메모리는 저희도 항상 다운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는 이제 변동성이 크고 또 그렇지만 삼성한테는 핵심 캐시카우고 이제 반면에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즉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파운드리랑 이제 LSI에서 상당 부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파운드리는 게이트 오라운드라는 새로운 공법 그 다음에 이제 LSI는 이미지 센서를 좀 강조를 드렸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AP까지도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에는 AMD의 GPU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2억 개 양산 얘기도 좀 일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제 설계 비즈니스와 생산 비즈니스가 어느 시점에는 삼성 내부적인 설계 비즈니스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때가 저는 아마 주가가 재평가되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매출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눈에 노출되는 토탈 매출은 그것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부 매출이 많아지는 그런 노력들과 그 뭐 협업들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년 하반기에 1세대 게이트 오라운드를 적용한 제품이 이제 양산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내년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삼성은 특히 뭐 시장과의 소통은 항상 보수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으로 하니까 실적은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죠. 항상 발표할 때. 그래서 저는 뭐 게이트 오라운드는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1세대 게이트 오라운드를 내년 하반기에 양산하고 2세대는 2023년에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 제품은 뭐 TSMC가 현재 3나노에서 진행할 그런 3D 핀팻보다는 전력 소모는 당연히 한 30% 이상 줄여야 될 거고 칩 성능은 한 40% 이상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트랙대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SI 비즈니스도 보면 제가 제일 또 강조했던 게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는 기존의 레거시 팹을 씁니다. 그래서 원가, 되게 감가상각비 부담이 적다는 게 되게 크고요. 시장 파이도 너무 큽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은 올해 한 20조 정도 될 것 같고요. 삼성은 올해 4조 넘는 매출이 나올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며칠 전에 공개했지만 2억 화소가 이제 구현이 되는 소니는 64메가 픽셀이고요. 삼성은 이제 뭐 이미 1억 화소는 이미 뭐 2020년부터 양산을 했고, 이제 2억 화소까지 이제 가는 그런 뭐 큰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좀 약하다고 했던 AP 비즈니스, 뭐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웨이 자회사라서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삼성의 엑시노스를 지금까지는 오포, 비보, 샤오미가 장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오포하고 비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디스플레이든 뭐 많은 부품을 받다 보니까 AP까지 삼성 거를 쓰면 너무 그냥 가게 모조품처럼 짝퉁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안 쓴 측면도 있지만 다만 그 AP가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컸다면 썼을 수도 있겠죠. 특히 또 필드 엔지니어들이 또 그걸 튜닝을 시켜야 되는데 삼성이 또 그런 인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엑시노스 2200은 어쨌든 AMD랑 협업을 통한 첫 제품인데 뭐 특히 하이실리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텍만 갖고 퀄컴만 갖고 하기에는 그들도 좀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AP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매출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AP 4조, 이미지 센서 한 4조 정도 합쳐서 8조고 나머지 드라이브 IC 이런 걸 해서 삼성의 LSI 비즈니스도 뭐 구색은 좋은데 어쨌든 AP까지 좋아지면 이제 LSI에서도 양날개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 센서랑 AP가 같이 견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 재평가를 위한 LSI랑 파운드리의 그 어쨌든 그 성공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나와서도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폴더블 이 세 가지 그렇죠. 얘기 드렸는데 폴더블은 정말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요? 상당히 사용했어요? 만족도도 크고 사실은 뭐 3세번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삼성할 때 성자가 별 성자가 아니라 성공할 때 성공. 세 번 만에 제대로 된 제품이 S3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뭐 폴더블 가지고 삼성이 이제 뭐 실적보다도 미래의 성장성을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폴더블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거래선이 좀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폴더블 쪽으로도.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도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폴더블을 받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포가 뭐 언론화된 게 한 뭐 지금 출시하겠다고 했고 한 30만 대. 그 다음에 샤오미가 한 40만 대, 비보가 한 20만 대, 대략 뭐 한 100만 대 가까이가 이제 중국 고객들이 폴더블을 장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이가 커지는 시점에 애플은 언제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2023년 얘기가 있었는데 제 레이더에는 아직 개발하는 징후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 폴더블에서도 큰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양산 그리고 개발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바운더리는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나친 의구심으로 과연 쟤들이 잘할까? 디지타임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삼성 헤매고 있다. 근데 그 뉴스가 그런 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항상 컨퍼런스 콜 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가면 이제 삼성에서는 우리 예정대로 잘 되고 있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건 결과물이 나올 때 판단하는데 근데 다만 지금까지 삼성이 해왔던 3D 낸드 그리고 우리 디램에서의 차별화된 혁신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폴더블까지 우리가 본다면 삼성이 하는 그 새로운 공법들이 뭐 저는 뭐 의구심을 너무 갖기보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TSMC의 그 3나노 반도체 양산 시기가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뭐 일단 TSMC가 지금 3나노를 핀펫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한 몇 달 늦어져서 내년 아이폰 14에는 탑재가 안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죠. 항상 이 미세화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디램도 미세화가 잘 안 돼서 EUV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아마 그래도 같은 3D 핀펫이니까 뭐 그렇게 뭐 6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양산을 칩이 미세화될수록 해야 될 노력은 더 많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기술적인 어려움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난이도를 이미 삼성은 극복을 해서 EUV를 적용을 했고 7나노 했고 5나노 했고 나머지 뭐 UMC 글로벌 바운더리는 전혀 못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삼성의 어떻게 보면 극복 DNA를 이번 사이클에서도 저는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이거는 못할 거야. 수학 잘하는 애가 물리 못할 거야.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좀 아니죠. 수학 잘하면 물리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전적을 보아하니. 예, 화학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멀다면 주가에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년 하반기 양산이면 이제 확인할 방법이 많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적인 그 브레이크트루를 아마 시장과도 교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도 좀 노출이 될 거고. 근데 항상 이제 새로운 제품은 가능하면 이제 캡티브 고객부터 합니다. LSI 제품부터 하겠죠. 만약에 3나노를 한다면, AP부터 하지 않을까, 엑시노스부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 엑시노스 제품을 뭐 바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마루타는 아마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도 뭐 상당히 제품군과 애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내년부터는 파운드리랑 LSI 합쳐서 분기에 1조 영업이익이 곧 나올 거다. 근데 그러면 외국인들도 시각이 바뀔 거예요. 올해는 사실 삼성의 LSI하고 파운드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추정치였는데 뭐 텍사스 공장이 정전 사고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1분기에 적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요란하게 말은 많은데 숫자가 안 나와. 투자는 하는데 예.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야 우리가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한데 이제 내년에 특정 분기에 뭐 1조 나오면 이제 생각이 바뀌죠. 왜냐하면 TSMC라는 기업도 작년에 매출액이 원화로 보면 한 50조에 영업이익률 40%, 한 20조 영업이익이 난 회사예요. 근데 20조 좀 넘게 났죠. 네.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 영업이익이 조 단위가 특정 분기부터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생산 캐파랑 GA를 보고 확인하면 이 시장은 훨씬 더 빨리 삼성의 LSI랑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익을 주가에 앞당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저희도 사실은 6월 달에 올해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도 있고 6월에 또 서둘러서 톤다운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2022년을 놓고 보면 하반기를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첫째가 이 DRAM에 있어서는 서버에서 DDR5가 뭐 공급하는 시기는 2분기부터 시작되지만 수요처에서 장착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는 상당히 많이 확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DRAM 익스체인지는 내년 3분기를 서버 DRAM에서 DDR5 비중을 10%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게이트로라운드 1세대 버전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돼서 특정 디바이스에 아마 탑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폴더블이 이제 올해 성과가 좋았는데 내년 제품 올해보다 좋겠죠, 더. 저희가 봤을 때는 UDC도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언더 디스플레이도. 이제 어쨌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좀 더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게. 예, 저도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 너무 또 간과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후면 카메라가 저도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를 사면서 뭐 아쉬운 점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네. 저는 후면 카메라 해상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던데 한 108메가 정도는 좀 달았으면 좋겠던데 뭐 그렇게는 안 하고 12메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내년 제품은.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가 많이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폴더블이 이제 정말 내년에는 메인스트림이 되면 IM 사업부 이익이 올라갈 수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익이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는 정말 지금도 괜찮은데 뭐 훨씬 더 이제 고화소 제품이 늘고 여기에 AP까지도 정말 엑시노스가 이제 AMD와의 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이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 주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실적에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왕창 하여튼 의미있게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1월부터는 디램 가격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정말 소프트 랜딩하게 뭐 별로 하락 안 한다. 그래서 한 7, 8% 하락하고 끝난다 1분기에. 그러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 빨리 DRAM 현재 DDR4에 대해서 DDR4 가격이 내년 1분기에 서버 쪽이 한 7, 8%밖에 하락 안 하는 게 확인되면 상당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체가 발표하는 거는 판가 곱하기 출하량이고 거기에 이제 판가에는 뭐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보면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US 달러 기준의 판가는 블렌디드 ASP입니다. 그래서 DRAM ASP를 구성하는 여러 품목이 있지만 서버 DRAM만 놓고 보면 DDR5 ASP랑 DDR4 ASP가 있을 거예요. DDR4 ASP가 하락하지만 DDR5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비싸니까. 그렇죠. 50% 비싸. 예, 그래서 결국 블렌디드 ASP가 올라가는 효과들도 내년 하반기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뭐 물론 뭐 내년 1월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오늘. 무슨 9월에 와서 1월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좀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좀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뭐 내년 1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가격을 확 낮췄잖아요.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췄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많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의 주가가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적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하이닉스가 이제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니까 하이닉스 예를 들면 이제 10만 원 가면 내년도 기준으로 이제 북밸류 한 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북밸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그러는 것 같아요. 호황일 때 PBR 2배 받고요. 불황일 때 한 배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불황인가? 정말 한번 나빠지면 한 1년 이상 나빠지는 그런 불황일 건가? DDR5가 있어서 그렇게 1년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불황도 아닌데 한 배면 무지 저렴한 거죠.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이제
디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다양한 사업부가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마이크론 하이닉스 대비 PBR 할증을 감안해 보면 PBR 1.5배는 상당히 저는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고, 그러면 7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점을 높일 만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생겼죠. 폴더블도 나왔고,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기 실적이 또 중요한 게, 또 분기 실적이 좋으면 뭐 당연히 주저하는 정책도 더하지만 북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 원화가 또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9월 달이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못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수출은 잘 됐다면서요?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북밸류가 마켓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희가 보더라도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현재의 조금 변화 요인들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약간 그 목표 주가를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목표 예. 주가가 또 변동되는 게 있나요? 하우스에서? 저희는 뭐 어차피 그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기엔 좀 컴플 이슈가 있어서 제가 어렵고, 어쨌든 뭐 정말 이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되는 주당 지표를 어떤 수치를 쓸지, 올해 실적을 쓸지, 내년 실적을 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EPS가 변하거나 BPS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에 그런 변동성은 항상 있겠죠. 네. 지금 그 이번에 240조 투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기관 투자가로서 또 그 이제 전문적인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매년 뭐 어차피 올해도 뭐 70여 조 투자하는데 그 뭐 크게 뭐 늘어난 게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올해 설비 투자를 한 47조일 겁니다. 곱하기 3년 하면 130조죠. R&D가 올해 한 21조예요. 곱하기 3 하면 63조, 합치면 한 190조 됩니다. 여기에 M&A 하나만 해봐도 삼성그룹이니까 240조가, 그렇죠. 삼성전자만 뭐 그래도 한 23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약간은 뭐 크게 별거 있냐, 경상적인 투자 곱하기 3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설비 투자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올해 한 47조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목표지 높일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1등 기업이고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까지 MS를 높이는 건 아니라고 보면 상당한 설비 투자는 이제 바운드리에 집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바운드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객이 없는데 투자하면 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메모리는 고객이 없으면 헐값에 팔면 팔립니다. 네, 커머더티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파운드리는 AP 같은 거를 아무도 안 사는데 땅에 묻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설비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혁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투자해야지 이제 고객한테, 그러니까 고객이 파운드리 오더를 줬는데 삼성이 물량을 못 주면 그러면 고객과의 거래는 끊기겠죠. 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객과의 소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말은 뭐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고객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투자를 해도 그 공장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의 내부적인 확신이 생겨서 저는 발표한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도 180조 발표했을 때 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상당 부분이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투자가 된다는 거는 고객이 이미 확보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 확보가 됐거나 이런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삼성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 제품의 완성도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른 변수는 있죠. TSMC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TSMC도 뭐 어쨌든 뭐 중국이랑 뭐 일본 공장 투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레거시 공정이고 26나노, 16나노 쪽이고,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해서는 사실 말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뭐 캐펙스랑 캐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건물을 몇 개 짓는다는 그런 뭐 일부 루머만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TSMC도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삼성도 그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TSMC한테만 100% 받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온화를 노력할 거고. 그래서 TSMC도 그러면 이온화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또 엄청난 투자할 때 또 고민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랑 공정의 아까 말했던 완성도랑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짓는 설비 파운드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노광 장비든 뭐 예를 들어 증착 장비든 이런 장비 발주 수자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공장도 짓고 클린룸도 만들고 그다음에 케미컬 머티리얼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 장비 투자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딱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하나는 TSMC에서 자동차 반도체 뭐 20% 가격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전체 반도체로 전이가 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일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파운드리는 당연히 도움되고요. 파운드리 삼성은 뭐 파운드리 비즈니스 올해 한 15조 정도 할 건데 당연히 같이 인상할 거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도 뭐 8인치가 중심이긴 하지만 같이 8인치도 SK 시스템 IC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인치는 감가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양사모도 그렇게 올릴 거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설비 투자를 대만 기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중국의 SMIC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인상이 저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산 설비를 했고 그리고 뭐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기들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20% 인상하고 저번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 인상해서 장기 계약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파운드리 가격 인상 때문에 또 혹시나 원재료비 올라가는 거 걱정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올라가는 그런 질문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20% 정도 인상이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인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M&A 하겠다 뭐 3년 내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실 약속을 했잖아요. 공언을 했는데 어떠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가치, 밸류를 높이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뭐 삼성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도 했습니다. 뭐 전장이든 AI든 뭐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 전장 쪽은 사실은 뭐 저도 계속 NXP 힘들 거라고 저는 계속 방송 나와서마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는 뭐 어쨌든 그 유럽도 자동차가 없는데 당연히 자기 국가 재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수할 때 퀄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독점 규제 때문에 반독점이 어쨌든 그런 국가별로 그것 때문에 반독점 규제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어프로브를 안 해줬거든요.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장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의미 있는 M&A를 한다고는 했지만 M&A라는 거는 또 딜이 클로징 돼야지 판단하는 거고 그 정도로 열린 자세로 좋은 기업이 찾고 있다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3년 안에 못하더라도 너무 좀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는 게 회사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할 테니까 그냥 한다는 자체로만도 항상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무엇을 할지 최선의 방법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있으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기업이 팔 생각이 없고 그 기업이 너무 비싸거나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이슈 때문에 뭐 계약금만 떼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봐야 돼요. 마지막은 인력이 다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까지 좀 흐릿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그 불확실하게 보였던 이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이 그리고 현상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상당히 반도체 이 급변동이 있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도 좀 좋게 봤던 상황에서 너무 이제 급변해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아주 추운 겨울이었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건데 뭐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해봐도 아주 추위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뭐 더울 때 좀 인디안 서머 인디안 서머 정도로 저는 보는데 또 뭐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다르게 갈 수는 있으니까 또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알려주시면 또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수고하신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